평촌에서 또 수업을 새로 한번 시작해 보려고 하는 컨설턴트 강창훈입니다. 만나뵙게 돼서 반갑습니다. 주로 이렇게 제가 주로 만나뵙는 부모님들이 고3들이 가장 많아요. 그래서 오늘 보니까 정말 좀 많이 다른 에너지를 좀 느낄 수 있어가지고 저 개인적으로는 또 새로운 기분이 드는데요. 오늘 좀 드릴 골자는 크게 보면 한 3가지 정도 됩니다. 전체적으로 여러분들이 지금 아이들이 중3으로 알고 있는데 맞나요? 예. 그래서 이제 고등학생이 돼서 대학 입시를 들어갈 때 되면 2027학년도잖아요. 그래서 2027학년도 대입이 되게 되는데 2027학년도 때까지 하고 2028학년도가 또 굉장히 많이 바뀝니다. 네, 2028학년도에 어떤 식으로 대입이 될지에 대해서는 원래는 올해 초에 알려준다고 했었어요. 그런데 올해 초에 이제 그게 뭐 미뤄지고 해서 원래는 6월달 말에 나오기로 되어 있다가 지금 이제 8월달로 넘어가게 된 상황인데요. 어쨌든 2027학년도 때까지는 지금의 체제로 대입이 진행이 됩니다. 그런데 이게 약간 스텝이 꼬인 부분이 있어요. 이따가 중간에 설명을 좀 드릴 텐데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어떻게 대비하면 좋을지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하고요. 그래서 예전 대입, 지금 작년까지의 대입이 어떤 흐름으로 진행되어 왔는지를 먼저 좀 점검해보는 시간을 가지려고 하고요. 그래서 지금 대입이 어떻게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고등학교를 고를 때는 어떤 기준을 가지고 골라야 한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좀 드리려고 합니다. 그리고 그렇게 해서 고등학교에 가게 되면 그 이후에 준비해야 되는 것들은 어떤 것들이 필요한지 그거에 대해서 조금 설명을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크게 일정을 보면 이렇게 됩니다. 최종적으로 우리 아이들이 어떤 대입을 준비하면 됩니다 라고 대학교에서 마지막 공지가 나오는 거는 2026년 4월에 모집 요강이 발표되면서부터예요. 그거는 아이가 고3 때, 고3 4월 달에 발표되면서인데, 그런데 모집 요강은 정말 세세한 부분까지 전부 다 나와 있는 거고요. 중요한 건 오히려 대입 시행 계획입니다. 이 대입 시행 계획의 전체적인 모집 인원 전형에서 필요로 하는 학과 요소 전부 담겨지게 됩니다. 그거는 2학년 4월 달에 시행 계획이 체크가 됩니다. 여기서 이제 구체적인 내용이 공개가 되게 되는데 요 대입 시행 계획은 대학에서 발표를 하는 거예요. 대학에서 우리 학교는 어떤 식으로 뽑을 겁니다 라고 하는 발표는 그 전에 대교협에서 그러니까 고1 8월 달에 지금 고등학교 1학년인 아이들이 입시를 볼 때는 수능을 어떻게 볼 겁니다 내지는 수능을 봅니다 안 봅니다 뭐 요런 내용들을 미리 알려주게끔 되어 있어요. 그게 이제 2024년 8월입니다. 그리고 요 대입 기본사항을 정하는 더 근본적인 정책은 중3 때죠. 중3에서 고1 올라갈 때 고입 전형을 이제 시작할 때 보통 12월 달에 전형이 게시가 되거든요. 그래서 그 전달인 11월 달에 모든 대입과 관련된 아주 기초적인 설계들은 발표가 됩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일정이 진행이 되는 거를 염두에 두시고 11월 달에 한번 올해 체크를 하고 내년부터는 8월, 4월 체크를 하면 되는구나 라고 하는 거를 머리에 좀 넣어두시면 될 것 같고요. 지금 나와 있는 가장 큰 그림은 이래요. 여러분들이 이제 고등학교에 들어가시면은 2025학년도부터 고교학점제가 본격적으로 실시된다라고 알고 계시잖아요. 그런데 그게 사실은 완벽하게 정확한 얘기는 아니에요. 무슨 얘기냐면 2025학년도에 전면 적용되는 건 맞아요. 그래서 고등학교 1학년, 2학년, 3학년 전부 고교학점제로 운영이 되는데 요 2025학년도에 있는 고등학생 1학년, 2학년, 3학년 전부가 고교학점제로 적용이 되려면
그 학생들 중에 고3인 아이들이 입학하는 2023학년도, 그리고 그 학생들 2025년도에 2학년이 되는 아이들이 입학하는 24학년도부터 1학년들은 시행이 돼야 돼요. 그래야 25학년도에 전부 그 학교에 있는 모든 학년이 고교 학점제로 운영이 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2024학년도에 학생이 이제 입학하는 거잖아요. 사실상 원래는 2025학년도에 1학년들 내신을 어떻게 할지 결정을 계속 못하고 있다가 얼마 전에 이게 발표가 됐는데 1학년은 어찌됐든 상대평가를 유지한다 라고 하는 규정이 그대로 이렇게 들어오게 됐거든요. 이렇게 되면 사실은 고교학점제 전면 시행되는 거는 25학년도가 아니라 24학년도부터 됩니다. 왜 그렇게 되냐면 1학년은 전부 일반 교과들만 배워요. 이거는 전국의 특목고고 어느 학교고 다 똑같습니다. 다 1학년은 똑같은 내용을 배우는데, 그런데 요거는 상대평가잖아요. 지금도 상대평가고 2025학년도 돼도 상대평가입니다. 그러니까 사실상 고교학점제가 전면 시행되는 거는 입학하는 아이들로 봐서는 24학년도 때부터 본격적으로 시행된다 라고 이해를 하시는 게 맞습니다. 왜냐하면 똑같대요. 둘 다 1학년 다 상대평가로 진행이 되기 때문에. 그리고 이제 2학년, 3학년은 그렇게 되면은 지금 어떻게 운영을 할 것이냐 결정은 되진 않았지만, 대체로는 성취평가제, 그래서 이제 절대평가로 평가하고 등급을 매기지 않는다 쪽으로 이야기가 진행되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1학년은 이제 상대평가를 해서 등급을 1등급부터 9등급까지 매기게 되고요. 그리고 2학년, 3학년은 등급이 나오지 않게 되죠. 혹시 안 들리시나요? 네. 이게 문제가 아니다. 일단 이런 식으로 고교학점제가 이제 진행이 되게 됩니다. 고교학점제가 진행이 되게 됐을 때 그러면은 대입 전형 공지를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해서 지금 그렇다면은 대학교에서 학생들을 어떻게 선발하고 있는가 이 부분에 대해서 조금 복잡하실 수도 있어요. 지금 이제 고입 준비하는데 왜 대입을 공부해야 되느냐라고 생각이 드실 수 있는데, 사실은 우리가 고등학교가 최종 목표가 아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대학교를 결국은 좋은 대학교를 가기 위해서 고입을 준비를 하는 거라고 한다면 어떤 고등학교를 가는지를 결정하는 데서 대입에 우리 아이가 어디가 가장 어떤 전형이 가장 유리할 것인가 라고 하는 것들을 고민을 해봐야 되기 때문에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들어오신 소리가 안 나니까 아까 지지직 소리가 이제 좀 계속 나가지고요. 예, 근데 지금 괜찮습니다. 네. 계속 괜찮게 바라겠습니다. 예. 크게 보면 이렇습니다. 수시와 정시가 있어요. 지금 화면이 조금 밑에가 잘려서 그런데 수시와 정시가 있는데, 수시는 크게 보면은 4종류의 그 입시가 있고요. 정시는 원래는 2종류입니다. 공식적으로는. 그런데 이제 수시든 정시든 사실 필기 내지는 특기자 전형 요거는 거의 지금 예체능에만 남아있다라고 보시면 돼요. 사실 큰 의미는 없습니다. 이거는
애초에 그쪽으로 특기가 있는 친구들이 의미가 있는 거고, 일반적으로는 대체로 수시에서는 교과 전형이라고 부르는 전형이 있고, 종합 전형이라고 부르는 전형이 있고, 논술 전형이 있고, 정시에서는 수능 일반 전형이 있고, 다만 수능을 주로 보기는 하는데 최근부터 교과도 함께 보는 전형들이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아주 많지는 않아요. 서울대하고 고대만 생겼고요. 그런데 이게 전차적으로 확대되어 나갈 거다. 이런 추세에 있기는 합니다. 자세한 건 좀 이따 설명을 드리고요. 교과 전형은 교과 점수가 절대적으로 중요합니다. 여기서 교과 점수는 그런데 좀 애매한 게 있어요. 조금 있다가 최근에 교과 전형의 좀 변화에 대해서 좀 설명을 자세히 드릴게요. 그리고 종합 전형은 여러분들이 아시는 말 그대로 이제 정성 평가를 해서 서류가 얼마나 잘 준비되었느냐라고 하는 거를 평가한다라고 하는 거를 바탕으로 진행이 되는 게 있고요. 상세한 거는 조금 이따가 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논술 전형은 다른 거 다 필요 없고 논술 실력이 제일 중요해요. 내신이 낮아도 되고 뭐 다른 게 안 좋아도 되는데 논술 실력이 제일 중요한데, 사실은 논술 플러스 수능 최저학력 기준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수능 최저학력 기준을 만족시키면서 논술이 좋은 거, 이런 것들을 보게 되는데, 전체 수시 제한 횟수가 6회가 있게 됩니다. 그래서 6회는 학교별로 교과와 종합을 중복 지원할 수 있는 학교도 있어요. 그래서 교과도 쓰고 종합도 쓰고 논술도 쓰고 뭐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수시 6회에서 한 학교에 3장 내지는 4장 뭐 이렇게도 쓸 수 있기는 합니다. 근데 통상적으로는 여러 학교를 걸쳐서 이렇게 지원을 하는 경우들이 많이 있고요. 2022학년도 3학년도 넘어오면서 굉장히 큰 변화가 생겼는데, 사실 2022학년도 이전에는 학생부 종합 전형이 압도적으로 많은 수를 뽑았습니다. 특히 상위권에서 거의 한 60%를 학생부 종합 전형으로 뽑았기 때문에 수시는 학종, 정시는 아주 소수 인원이 이후에 뽑히는 거, 이런 개념이었었거든요, 원래. 그런데 2022학년도에 그리고 2027학년도까지는 이 구조를 형성해서 진행이 됩니다. 정시를 전체 40% 이상 뽑아라 라고 하는 이야기가 이제 2022학년도에 변화가 생겼고요. 그 이후로는 큰 변화가 없고 2027학년도까지도 요거는 큰 변화가 없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40%가 아니에요. 왜냐하면 수시에서 아이들 선발을 대학에 못하잖아요. 그러면 그 인원을 2월시킵니다. 그러면 사실은 정시는 거의 50% 가까이가 정시에서 선발이 돼요. 그리고 나머지 50% 중에서 교과하고 종합이 이제 한 25% 요렇게 뽑히게 된다라고 보시면 되고, 요 경향은 특히 이제 지금 많이들 생각하시는 이른바 좋은 학교의 기준이라고 생각되는 스카이를 놓고 보면 그 비율이 더 좀 왜냐면 고대가 지금까지는 논술이 없어요. 내년부터 논술이 생기거든요, 고대에서. 그래서 비교과와 그 교과 전형과 종합 전형이 중요했었는데, 같은 얘기고요. 그런데 요런 게 있어요. 뭐냐면 2022학년도에 이렇게 구조가 변하면서 학생부 종합 전형의 성격이 살짝 좀 변합니다. 학생부 종합 전형이 이전에는 이제 대입제도 공정성 강화 방안이라고 해서 요때쯤에 생겼던 어떤 사건, 주로는 이제 한영예고 위주로 해가지고 있었던 소위 학생부 종합 전형의 금수저 논란이 생기게 됐죠. 그래서 그 이후로 여러 가지 학생부 종합 전형에 대한 제한 사항이 생기게 됩니다. 학생부에 적을 수 있는 내용과 종류와 양의 통제가 있기 시작을 하고요. 그래서 좀 많이 성격이 변하게 되게 되고, 고교 학점제는 아까 2025학년부터 시작된다라고 했는데, 그 이전부터 미리 그거 비슷하게 연차 교육할 수 있도록 미리 고교 학점제에 적용되어야 하는 여러 가지 평가 기술들을 세부적으로 도입을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고등학교에서는
뭐 예를 들면 문이과 교과가 통합되어서 산출이 되고 수학 교과목들도 수학 1, 2 그리고 뭐 미적, 기하, 확통 이런 식으로 선택해가지고 수학 교과를 선정하잖아요. 그래서 문과, 이과로 나누지 않고 자기가 선택한 교과목으로 이렇게 나눕니다. 그래서 문이과가 말하자면 교과 성적부터도 함께 산출이 돼요. 그래서 그 이전 선배들보다는 문과 친구들 입장에서는 내신이 조금 덜 나오고, 왜냐하면 수학을 대체로 조금 더 상대적으로 못하니까 이과 친구들은 성적이 조금 더 좋아지고, 예, 그런 영향들이 있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게 이제 2022학년도에 변화된 내용이고, 그리고 올해부터는 대입에서 자기소개서도 없어졌어요. 그리고 계속적으로 생기부가 이제 간소화되고, 그러면서 말하자면 2022학년도에 처음으로 수능을 선택형 수능이라고 하는 거를 처음 실시를 했어요. 문이과로 나누는 게 아니라 무슨 교과목을 내가 수능 과목으로 선정했느냐 라고 하는 거를 가지고 성적을 따로따로 매기기 시작을 했죠. 그랬더니 근데 발생한 한 가지 이제 문제가 생겼습니다. 뭐냐면 이과 친구들이 주로 선택하는 기하하고 미적분이 1등급 인원의 전체의 95%를 차지를 한대요. 이과가 수학 잘하는 게 뭐가 문제냐 라고 할런지는 모르겠는데, 확통을 선택한 인원이 대체로 한 50%밖에 안 됩니다. 그러니까 50%가 선택을 했는데 1등급에서는 5%, 6%밖에 차지를 못해요. 그러니까 압도적으로 불리한 거죠, 등급 따기에. 그러니까 공부 잘하는 아이는 해가 가면 갈수록 더 어느 쪽을 선택할까요? 미적을 선택을 합니다. 이게 경향성이 점점 더 심해져요. 이게 이런 식으로 되는 사실은 가장 근본적인 이유는 요 선택 과목별로 불리함을 주지 않겠다라고 하는 게 기본적으로 평가원이 가지고 있는 마인드거든요. 어떤 과목을 선택을 하던지 간에 뭐 특별히 더 많이 불리해지지 않고 자기 취향과 진로대로 선택하면 돼 라고 하는 게 가지고 있는 기본적인 명분입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이들은 줄을 세워야 되잖아요. 등수를 매겨야 돼요. 그러니까 어떻게 하냐면 공통 과목을 어렵게 출제하고요, 선택 과목을 쉽게 출제합니다. 그러니까 미적분이라고 하더라도 과거에 어머님들 배우셨던 이과 미적분이 아니에요. 훨씬 조금 더 쉽게 나와요. 그러니까 공통과목 수원, 수투 문제가 더 많이 어려워져야 돼요. 수원, 수투 과목으로 수원, 수투 문제들로 개념이 어려워지는 게 아니고 문제가 어려워져야 되는 거예요. 점수가 구별이 돼야 돼요. 그러다 보니까 말하자면은 요즘 같은 이제 소위 말하는 킬러 문제 사태가 발생이 되거든요. 문제를 계속 꼬아낼 수밖에 없어요. 연결을 하려다 보니까. 그래서 소위 교차 지원 사태 문제가 발생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상위권 대학에서 서울대 그랬네요. 전통적으로 이제 사범대, 인문대, 경영대, 인문대학, 인문계라고 생각했었던 학과들의 거의 한 40% 후반대까지도 이과 아이들이 지원을 하는 거예요. 합격생 가지고 통계를 낸 거예요. 합격생의 절반이 이과생이에요. 문과 지원. 실질적으로는 정시에서 서울대 문과 정원이 감소하는 그런 효과를 발생을 했고, 사실은 서울대는 양반이에요. 다른 학교들 자료를 따지면 한양대, 연세대, 고려대 이런 데는 50이 훌쩍 넘습니다. 약간 이거는 근데 완화되기는 할 거예요. 뭐냐면 이게 너무 극심해지다 보니까는 문과과들에서 이과 학생들이 문과를 와서 이과과를 복수 전공을 하는 거예요. 이거는 좀 대학 측에서 문제다라고 생각을 해서 내년도부터는 일부 학교에서는 이렇게 교차 지원을 하잖아요. 그럼 점수를 깎습니다. 예, 그래서 어느 정도는 좀 완화된 상황에 놓여 있기는 합니다.
그런데 아무튼 이런 식으로 교차 지원이 굉장히 이제 심해지다 보니까 한 가지 이제 그 입시 실천적으로 어떤 문제가 생겼냐면 문과 상위권 아이들이 대부분 심리적으로 굉장히 많이 위축돼 있습니다. 그래서 엄청 낮게 하향 지원을 많이 해요. 그래서 뭐 외고라든지 아니면은 뭐 자사고라든지 웬만큼 내신을 가지고 있는 친구들이라도 예전만큼 스카이를 강하게 지원을 못하고 그 밑에 있는 대학까지 좀 많이 밀려 내려와서 지원을 하는 그런 경향을 좀 보이고 있어요. 아무튼 교과 전형에 대해서 잠깐 좀 살펴볼 텐데 아까 설명을 잠깐 드리다가 말았는데 이런 겁니다. 무슨 얘기냐면 교과가 좋은 아이들이 지원하는 전형인 것은 맞아요. 그런데요. 학교마다 선발 기준이 사실은 다 달라요. 이유는 되게 당연합니다. 왜냐하면 교과라고 하는 거는 학생들마다 상대 등급으로 1등급부터 9등급까지 낸 거잖아요. 그런데 배경고등학교 1등급, 2등급하고 신성고등학교 2등급하고 혹은 충문고등학교 1등급하고 그냥 다 똑같은 실력이냐라고 하는 거에 대해서 대학 입장에서는 그렇게 놓긴 좀 곤란한데 싶은 거죠. 그러니까 어떻게 해서든 이거를 완화하려고 하는 수학 산식을 막 걸어놔요. 엄청 복잡합니다. 그러다 보니까는 학교마다 전부 선발 기준이 다 달라요. 무슨 얘기냐? 어떤 학교에서 내신을 받잖아요. 그럼 내 등수가 딱 정해지는 게 아니고 내 내신은 연대식으로 치면은 전국에서 몇 등이고 고대식으로 치면 몇 등이고 성대식으로 치면 몇 등이고 해가지고 각 학교식이라고 하는 표현이 등장을 합니다. 그래서 나 이대식으로 하면은 그래도 꽤 괜찮아. 뭐 이런 식의. 그러니까 무슨 문제가 생기냐면 수험생들 입장에서는 그래서 내가 이대를 쓰면 될 수 있다는 거야 없다는 거야 라고 하는 거를 알기가 너무 힘들어요. 대학에서 일반적으로 발표를 합니다. 내신 몇 점 몇 가지 우리 학교에 무슨 전형으로 붙었어요 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그 붙은 아이가 도대체 당신네 식으로 그래서 몇 점이라는 거요 라고 하는 것을 해석해서 바라보는 게 굉장히 좀 어려워진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어떤 친구들은 이제 교과 전형인데 연대를 썼더니 떨어졌는데 한양대를 썼더니 합격하더라. 이런 아이들이 이제 생기게 되는 거죠. 또 하나는 이제 면접이라든지 수능 최저학력 기준이라든지 뭐 등등 해가지고 정말 내신 딱 내신 말고 다른 요소들도 은근히 많이 개입을 해요. 그래서 대학 어디가라고 사이트 혹시 다 아시죠? 예, 대학 어디가라고 사이트 아실 텐데 그 대학 어디가 사이트 가보시면 입시 결과를 공개를 다 해놨어요. 입시 결과를 다 공개를 해놨는데 한양대학교 교과는 아이들 합격이 1.1 초반, 1.13이면 붙고 1.16이면 떨어지고 뭐 이런 식이거든요. 근데 연대 고대는요 교과 전형이 1.9여도 합격하고요 2.1이어도 합격을 해요. 네. 왜 이런 일이 발생되느냐? 연대는 1차에서 5배수를 뽑고 그 5배수 중에서 면접을 봐서 최종 선발을 합니다. 그러니까 1차 5배수만 들어갈 수 있으면 어쨌든 기회가 생기는 거고 그 5배수에서 꼴찌였더라도 면접을 매우 잘 보면 합격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2.1이어도 연대 행정학과를 붙는 겁니다. 그런데 한양대는 안 그렇죠. 한양대는 면접도 안 보고 그냥 딱 그 내신으로 끊어버립니다. 고대 같은 경우에는요. 면접 전형이에요. 명칭이. 이름이 면접 전형인데 왜 면접 전형이냐면 80%가 내신이 들어가고요. 20%가 정성평가예요. 아 그러니까 80%면은 굉장히 많이 보내. 면접으로 내신으로 결정되겠네 라고 생각이 들잖아요. 그런데 고대는 추천을 받아서 지원을 하거든요. 교내에서 4% 이내에 들어야지 추천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추천을 받을 수 있어서 고대 교과 전형에 지원을 했는데 그 교과 전형 환산식이 있어요. 그 고대식 점수라고 하는. 그래서 80점 만점이라고 봤을 때 내신 1.0이면 80점 받는 거는 맞습니다. 그런데 4% 이내에 들어가지고 추천을 받아가지고 지원을 하잖아요. 그래서 꼴찌로 지원한 친구,
고대 교과 전형 꼴찌로 지원한 친구는 80점 중에 몇 점을 받을까요? 70점, 60점, 50점. 아시는 분이 아무도 안 계시네요. 78점이 2점입니다. 80점 중에요. 2점도 차이가 안 나요. 추천을 받아가지고 지원을 하면. 그러면 사실은 어떤 전형으로 운용이 되고 있는 걸까요? 그냥 정성평가에서 바로 학생들 걸러내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교과 전형인데 학종이에요, 사실. 그래서 합격생 내신이 1.8, 1.9, 2.2 뭐 이런 식으로 돼도 합격을 합니다. 교과 전형에서. 그러다 보니까 아무튼 학생부 교과 전형 같은 경우에는 내신 최상위권이라는 인식은 강하지만 빈틈이 많이 있어요.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학교별로 굉장히 이렇게 복잡한 그런 사정들이 많이 있고, 그리고 또 하나는 인원을 그렇게 많이 뽑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한 모집 단위가 3명, 4명 뭐 이렇게 되는 단위들이 굉장히 많아요. 이러다 보니까는 모집 입결의 편차가 매년 극심하게 왔다 갔다 하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충원율도 굉장히 높고요. 그래서 입시를 좀 복잡하게 만드는 그런 전형이다 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고요. 이제 또 내신 이야기가 나와서 잠깐 연결해서 좀 말씀을 드리면 좋을 것 같아가지고 중간에 좀 껴넣어봤는데요. 학생부 종합전형에서도 내신을 봅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고3이 돼서 학교 선생님, 뭐 어느 학교가 될지는 모르겠지만 어느 학교가 됐건 학교 선생님께 가서 우리 아이 어디 원서 내면 될까요? 라고 상담을 하면 가장 첫 번째 물어보는 게 학생부 종합전형을 추천을 해주시는 분들도 다 내신을 물어봐요. 너 내신 얼마니? 라고 시작을 해가지고 상담이 진행이 됩니다. 저도 마찬가지고요. 그런데 실제로 대학에서는 그러면 학생부 종합 전형 내신을 평가하는데 어떤 의미로 평가하느냐 라고 하는 것은 좀 명확하게 해둘 필요가 있어요. 무슨 얘기냐면은 등급으로 교과 전형처럼 등급만으로 들어가는 것은 아니에요. 그거보다는 그 등급을 바탕으로 해서 어떤 의미를 가지느냐 라고 하는 것이 훨씬 더 학생부 종합전형에서 중요하고, 이 내신이 가지는 의미는 증거로서 의미를 가집니다. 이 학생이 이 교과 내용, 이 학습 내용을 이런 식으로 해왔어 라고 하는 것을 증명하는 증거로서 의미를 가져요. 내신 같은 경우에 9등급으로 나누는데, 그래서 실제 그 입시 현장에서는 내신이라고 우리가 흔히 부르는 등급 그 자체보다는 Z점수로 학생부 종합전형에서는 많이 파악을 합니다. 이 학생이 이 학교, 이 교과에서 이 정도 위치구나 라고 하는 것을 Z점수로 파악을 하는데, Z점수라고 하는 거는 뭐냐면요, 이게 학생들이 이제 점수를 받은 분포거든요. 그래서 뭐 100점을 받았다, 만점이다 그러면은 이 끝에 있을 거고요. 빵점을 받으면 여기에 있겠죠. 그러고 평균 점수, 평균이 50점이었다 그러면은 50점이 여기에 이제 위치하게 됩니다. 그런데 내가 받은 점수가 78점이다 그러면 여기 어디쯤 되겠죠? 그럼 78점이면 78점에서 평균 점수, 원점수를 뺍니다. 그래서 평균과 원점수 간의 차이를 표준편차로 나눈 거예요. 표준편차의 몇 배나 멀리 떨어져 있는 거예요. 원점수가 많으면 많이 받았을수록 더 많이 떨어져 있겠죠. 그래서 이거는 말하자면은 한 30단계가 형성이 됩니다. 3.0점부터 마이너스 3.0점까지 전체가 30단계로 벌어지게 돼요. 그러니까 대학 입장에서는 사실 9등급이라고 하면은 학생들이 너무 범위가 커지게 되는데, 30단계면 나름 뭐 예를 들어 가지고 선택 과목에 따라서는 한 뭐 60명 정도 신청하는 과목들도 있잖아요. 거의 과목별 석차
비슷한 것을 알 수 있는 수단이 되는 겁니다. 네, Z점수는 사실은 과목별 석차로 환원해서 의미를 파악하시면 돼요. 원래는 옛날에 학생부 종합전형이 지금의 학생부 종합전형이 아니라 입학사정관제 전형이었을 때가 있었어요. 입학사정관제 전형이었을 때는 Z점수라는 말을 대학들이 안 썼어요. 요거를 활용하지 않았습니다. 왜냐면 그때는 과목별 내신 등수를 알려줬었거든요. 이 학생이 이 과목에서 몇 등입니다. 라고 하는 게 생기부에 적혀 있었어요. 그때는 쓰이지 않던 개념이에요. 그런데 과목별 석차가 있는 게 학생들로 하여금 지나치게 상대평가에 집착하게 만든다. 그래서 생기부 형식에서 과목별 석차를 삭제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 해에 대입에서 등장한 개념입니다. 그걸 대체하는 거다라고 하는 뭐 일종의 막간 상식 같은 걸로 좀 설명을 좀 드렸고요. 아무튼 다시 내신의 의미로 넘어와서 학생부 종합전형에서의 내신은 이런 겁니다. 결론부터 얘기를 하면 똑같은 내신이어도 누구는 합격하고 누구는 떨어져요. 그래서 여기 보시면 보이시겠지만은 어느 정도 이상의 내신을 넘어가잖아요. 그러면 합격생이 아예 안 나오기 시작하는 시점이 생겨요. 그런데 그 안에서는 내신의 크기 유무하고 상관없이 합격을 하는 애도 있고 하지 못하는 애도 있어요. 그래서 학생부 종합전형에서는 내신을 뭐라고 생각을 하시면 좋냐면 일종의 입장권이다 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내가 내신이 어느 정도 수준이 됐으니까 어느 레벨의 학교를 지원해 볼 수 있어. 거기서 서류평가의 대상이 될 수 있어. 라고 하는 의미로 받아들이시면 좋습니다. 그래서 일종의 입장권이고 나머지 그 내신 이내에 있는 학생들끼리 서로 경쟁을 합니다. 경쟁을 해서 생기부 내용이 어떻게 적혀 있는지, 그래서 서류의 정성평가 내용이 얼마나 뛰어난지와 심층 면접 가지고 당락이 결정이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거는 모든 대학이 마찬가지입니다. 고려대학교에서 이런 식의 결과표를 많이들 보셨을 거예요. 어느 대학, 어느 과에, 어디가에 가면은 몇 점대가 합격을 했네. 합격생의 50%의 내신이 이거네. 70%의 내신이 이거네. 근데 그거 안에 들어가 보면 사실 그거보다 내신 좋은 지원자들이 굉장히 많이 있었던 거예요. 많이 있었는데 떨어진 거예요. 50% 내신 컷은 이 학생의 점수가 알려졌을 겁니다. 1.5등급. 그런데 50% 내신 컷 안에 들어와 있는 불합격생들도 굉장히 많다. 그러면 도대체 이게 입장권에 불과하다라면 대학은 왜 이렇게 보는 거냐? 라고 하는 거에 대한 서울대의 대답이에요. 서울대가 뭐라고 했냐면 우리 학교에 지원하는 아이들이 이 정도 내신을 가지고 오는데요. 1.24, 1.48. 일반적으로 보면은 우리가 이제 지균 선정을 하거나 아이들 등수 이야기를 할 때 1.24 등급인 친구가 더 성적이 좋아 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런데 1.24인 학생의 생기부를 상세하게 나눠보면 어떤 특정 과목 같은 경우에 이게 이제 뭐 물리라고 해봅시다. 물리 교과를 이 친구는 1등급이긴 1등급인데 어떻게 1등급을 맡고 있어요? 그 밑에 있는 친구랑 같은 학교를 나왔다라고 생각을 하고 비교를 해보면 원점수 2점 차이인데 얘는 2등급이고 얘는 1등급이죠. 그리고 여기서도 원점수 93점일 때 1점 차이로 얘는 1등급이고 2등급이에요. 그러니까 얘는 어떤 거예요? 간신히 1등급을 한 겁니다. 근데 이 친구는 1등급 할 때 보면은 압도적으로 원점수를 받고 있죠. 그러니까 원점수 평균으로만 놓고 보면 오히려 이 친구가 내신이 더 높은 거예요. 예. 그런데 등급 평균으로 보면 이 친구가 훨씬 공부를 잘한 거죠. 그런데다가 세특에 써여 있기를 이 친구 세특에는 논리적인 이해력이 탈추정을 불허하며 라고 하는 선생님의 평가가 있고요. 이 친구 같은 경우에는 성실하고 차분하게 수업을 잘 듣는다 라고 평가가 적혀 있다면 서울대 입장에서는 얘가 사실은 공부 더 잘했던 거 아닐까? 라고 생각을 할 수밖에 없게 되잖아요.
내신의 의미는 요셉특의 내용에 대한 증거로서 활용을 한다라고 하는 게 이제 이런 의미예요. 그래서 학생부 종합전형에서는 이 학생이 공부해온 쭉 기록들을 다 살핍니다. 매우 상세히 살펴요. 설마 그렇게까지 볼까라고 하는데 실제로 그렇게 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사실 의문을 가지셨던 부모님들이 계세요. 아닌 게 아니라 우리 애가 떨어졌는데 도대체 왜 떨어졌는지 나는 이 이유를 꼭 밝혀야겠다라고 생각을 하셔가지고 고소를 하셨어요. 대학생. 너네 어떤 식으로 평가했는지 다 대박 해가지고 샅샅이 증언을 들었어요. 이렇게 너네 학생부 종합전형 평가하는 방식에 대해서 그 내용을 전부 다 이야기를 해봐라 라고 하고 무엇까지 이분이 이제 그거를 했냐면 너네 서버에 입시 평가할 때 쓰는 시스템 로고를 남기잖아. 어떤 한 학생의 평가를 시작해서 끝날 때까지 타임스탬프 다 제출해 라고 해가지고 다 가져갔어요. 그래서 이제 밝혀지게 된 내용인데 서울대는 한 학생당 평균 27분을 봅니다. 처음부터 끝까지. 정말 샅샅이 모든 내용을 다 검토해서 이 학생이 어떤 식으로 공부를 해왔구나 라고 해서 최종 결정을 내려요. 성대가 1분 30초를 봅니다. 똑같은 학생부 종합 전형일까요? 예, 전혀 아닌 거죠. 전혀 다른 평가를 할 수밖에 없게 됩니다. 그래서 학생부 종합 전형을 대할 때는 대학이 서류를 평가하는 방식을 따질 때 겉보기 보이는 기준들, 내신이니 스펙이니 이런 거보다는 본질적인 필요 역량 이런 표현을 해놨는데 조금 좀 상세히 보세요. 혹시 여기 글씨 노트북이 가리나요? 아니. 자료로 좀 봐주시겠어요? 예. 오른쪽 친구도 서울대학교 경제학과를 지원했고요. 왼쪽 친구도 서울대학교 경제학과를 지원했습니다. 그런데 서울대학교 철학과를 지원했어요. 죄송합니다. 근데 오른쪽 친구와 왼쪽 친구 중에 한 명은 합격을 하고 한 명은 불합격을 했어요. 근데 오른쪽 친구는 서울 시내에 있는 주요 외고 전교 4등인 친구였었고요. 그리고 왼쪽 친구는 지방에 있는 자사고 6등급인 친구였어요. 근데 둘 중에 한 명은 합격을 했고 둘 중에 한 명은 떨어졌거든요. 어떤 친구가 합격을 했을까요? 물어보는 거 보니까 왼쪽에 있는 친구가 합격을 했겠다. 예, 맞습니다. 오른쪽에 있는 친구는 내신도 매우 훌륭하고 사실 내용 읽어보면 경제학 전공이 아니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엄청납니다. 미국 금리 인상이 한국 경제에 끼친 영향에서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WIR 시스템이 적용이 된 어떤 새로운 경제 시스템을 고안을 했다. 이렇게 뛰어난 친구는 서울대학교 학생으로 모셔야 되는 게 아니라 빨리 세계은행 총재로 모셔서 세계 금융위기를 해결할 수 있는 그런 일을 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 정도입니다. 무슨 얘기냐면 대학이 이야기하는 대학에 와서 공부를 잘한 능력이라고 하는 거는 거창한 이야기, 뭔가 대단한 이야기를 할 줄 아는 학생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친구가 사실 여기서 액션으로 했던 거, 학생의 액션으로 했던 거는 따지고 보면 책을 읽었다예요. 금융위기를 해결할 수 있는 책을 읽었는데 요 내용은 사실은 뭘 한 거냐면 그 책의 내용을 내 거라고 주장을 한 거죠. 내가 고안한 거야. 그러면 대학 입장에서는 어떤 입사관이 봤을 때는 너가 여기서 실제로 한 거는 화폐사 책을 읽은 건데 그래 너가 경제학에 대해서 관심이 많고 화폐사 책을 읽고 일정 정도 경제학 지식을 쌓았다는 것까지는 인정을 해줄 수 있지만은 그래서
경제학 공부를 잘할 수 있는지는 아직 모르겠는데 라고 하는 물음표가 남게 되는 거예요. 이 친구는요. 이거는 이제 자율활동 생기부에 들어가 있었던 내용이에요. 근데 이 친구 내신 6등급이라고 그랬잖아요. 근데 합격을 했어요. 약간 스토리가 있는데 어떤 친구였냐면 지방에 있는 자사고라고 했잖아요. 원래 이 친구는 이과를 선정을 해가지고 2학년에 다녔어요. 근데 내신이 7등급, 8등급 막 이래요. 물리, 화학 뭐 이런 과목들. 왜 그랬냐면 사실은 이 친구는 1학년 때 자기가 공부를 하는 과정에서 살짝의 좀 장애를 가지고 있구나라고 하는 사실을 깨닫게 됐습니다. 어떤 내용들이 논리적으로 연결이 안 되면 암기를 아예 깡그리지 못하는 그런 좀 어려움을 겪었던 거예요. 그래서 이 친구는 문과를 가지 않으려고 해서 안 간 게 아니고 문과 쪽 공부는 내가 할 수 없겠구나라고 생각을 해서 이과를 갔던 거예요. 사실 이과에서는 뭔가 하고 싶었던 게 따로 있진 않았어요. 그런데 2학년 때 이과 공부를 해보면서 깨달았죠. 아, 고등학교 이과 공부는 이과도 암기를 해야 되는구나. 원리를 끝까지 설명해주지 않습니다. 이 친구는 공부를 하다가 왜 그러는데 이게 끝까지 풀리지 않으면 전체를 아예 암기를 못하는 친구였었는데 이과 공부를 해보면 그래서 왜 그러는데요? 하면 선생님이 마지막에 이럽니다. 그거는 대학 과정이니까 대학 가서 배워. 하면은 이 친구는 모든 게 다 소화가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과도 문과 과목 한 과목은 들어야 졸업할 수 있어요.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예요. 어떤 한 과목은 이제 들어야 됩니다. 그래서 사탐 과목 중에 선택했던 게 윤리와 사상이었어요. 근데 윤리와 사상이라는 과목은 사실 암기 과목 맞아요. 고등학교 수준에서. 어떤 철학자가 어떤 주장을 어떠한 근거에서 했었는지가 사실 고등학교에서 끝까지 나오진 않아요. 근데 이 친구는 끝까지 나오지 않으면 아예 암기가 안 되는데 이 교과목은 물리나 화학과는 다르게 본인 힘으로 끝까지 가볼 수가 있었던 거예요. 고등학교 교과서를 읽어서 해결이 안 되니까 대학교 철학개론을 피고요. 철학개론을 읽어서 해결이 안 되니까 서양 철학사를 피고요. 서양 철학사를 읽어서 해결이 안 되면 또 그 철학자와 다른 책을 또 찾아 읽었습니다. 그런 식으로 윤리와 사상을 공부를 했어요. 그리고 2학년 2학기 때 이런 결론을 내려요. 나는 다른 거는 몰라도 철학 공부는 해볼 수 있을 것 같아. 그래서 3학년 때 어떤 선택을 하게 되냐면 지방지역 자사고라고 했잖아요. 원래 일반적으로 모든 학교에 적용될 수 있는 사례는 아니긴 해요. 왜냐면 얘네 학교에는 어떤 제도가 있었냐면 4명의 학생이 신청을 하면 그 수업을 무조건 열어줍니다. 소인수 과목 선택제라고 하는 거가 있어서 이 친구는 공부를 포기한 자기 기숙사 동료 4명을 꼬십니다. 그래서 공부는 내가 혼자 다 할게. 너네들은 그냥 명수만 채워주고 옆에서 자습해. 라고 아이들을 꼬셔요. 그런데 마침 그 학교에 철학 박사 출신 학교 선생님이 계셨어요. 그래서 그 선생님하고 3학년 1학기 내내 4과목을 거의 1대1 과외하듯이 수업을 진행을 합니다. 그리고 그 내용이 전부 생깁 세특에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특이하잖아요. 사실 이 학교에서도 이런 학생을 몇십 년 만에 처음 본 겁니다. 네. 그 선생님 표현으로는 이제 어머님이 그 선생님하고 당연히 면담을 했겠죠. 아이 진학 지도와 관련해서. 네, 어머님한테 이제 저는 전해드린 건데 그 선생님 표현으로는 자기가 20년 동안 만나본 고등학생 중에 가장 철학을 잘하는 고등학생이다. 라고 하셨대요. 그래서 이 친구가 원래는 3학년 1학기 여름방학 때 이제 전교 1등이 나와가지고 후배들아 공부 이렇게 열심히 해라 라고 하는 전통적인 행사가 시니어 스피치라고 있었는데 요 해는 전교 1등이 그걸 한 게 아니라 이 친구한테 시킨 거예요. 학교에서도 너는 좀 너의 이야기를 좀 해봐도 괜찮겠다 라고 후배들한테 그런 이야기 시키니까 이 친구가 했던 이야기가 이제 진정한 나를 찾는 길이라고 해서
발표했던 내용을 요약해서 학교생활 기록부, 자율활동, 이때 당시는 이제 3,000자까지 들어갔거든요. 그래서 3,000자를 전부 다 이 내용으로 채워서 넣었습니다. 입시 말고 네가 하고 싶은 공부를 하는 게 좋아 라고 하는 이야기를 쭉 풀었어요. 내신하고는 상관없이 쓰여져 있는 내용들만 가지고 서울대 철학과에서는 판단을 한 거죠. 너는 우리 과에서 공부를 충분히 할 자격이 있겠다 라고 생각을 해서 결국 최종 합격을 했습니다. 의대 지준 면접입니다. 질문이에요. 이 친구 자기소개서 생기부를 보면 의학하고 관련된 책에 대한 이야기가 어마어마하게 많아요. 책만 해가지고 생기부 4페이지를 넣어요. 그것도 아주 옛날 시절 독후감을 다 적던 시절이 아니고요. 책 제목이랑 이름만 적던 시절이에요. 그랬는데 첫 질문이 이거였어요. 선생님이. 의학 관련해서 책 많이 읽었는데 너 의대 책 말고 딴 거 뭐 읽었어? 네. 굉장히 당황했다라고 저한테 나중에 후기를 남겨줬는데 엄청 당황했겠죠. 고등학교 활동 중에 후회되는 거 있니? 라고 하는 질문을 하셨대요. 완벽한 학교 생활기록부 생기부를 가지고 갔던 친구죠. 내신이 1.06에 1.06도 그냥 1.06이 아니에요. 거의 압도적으로 원점수 100 쭉 적혀 있었던 일반고 친구였는데 사교육에 의존하지 않다고 공부했다고 되어 있는데 이 친구가 썼던 유일한 사교육비가 저한테 썼던 거예요. 네, 자기소개서 이렇게 하면서 그런데 왜 의대 면접 자리에서 이런 질문들을 했을까요? 뭘 보고 싶어서? 뭘 알고 싶어서? 의학 지식에 뛰어나고 높은 수준이 서울대 의대 교육을 잘 이수할 거라고 생각을 했다라면 의학 지식 그 자체를 막 물어봤겠죠. 근데 그거 가지고 의대생을 뽑지 않았던 겁니다. 네. 이거는 대구에 있던 일반고등학교 친구의 자기소개서 내용입니다. 내용을 보시면은 아까 경제학과 지원했던 이 친구, 경제학과 지원했던 이 친구하고 같은 해에 서울대 경제학과를 지원했던 친구예요. 근데 이 친구는 붙었어요. 자기소개서의 내용을 보시면은 거창하고 대단한 경제학의 어떤 문제를 해결한 내용이 전혀 없습니다. 오히려 이 친구가 보여준 모습은 무엇이었냐면 내가 2년 동안 해왔던 토론 수업이 어쩌면 잘못된 태도였을지도 몰라 라고 하는 반성이었어요. 자기 자신을 반성하고 자기 자신의 부족한 점을 발견하고 그거를 극복하고 앞으로 나아갈 수 있는 힘이 있는 친구들을 대학이 뽑고 싶어하는 거예요. 그래서 학교생활 기록부를 봅니다. 이제는 자기소개서가 폐지가 됐기 때문에 학교생활 기록부를 보고 학업 역량, 적응 역량, 발전 가능성, 인성 뭐 이런 것들을 충분히 평가를 하고 선발을 하는데 문제는 이거예요. 뭐냐면 예전에는 충분히 학생이 어떤 학생이다 라고 하는 것을 평가할 수 있는 평가 자료가 굉장히 많았었어요. 근데 지금은 가면 갈수록 그 내용들을 줄여왔습니다. 줄여오다 보니까 상대적으로 뭐가 더 중요해졌냐면 내신이 중요해졌다 라고들 생각을 많이들 하세요. 그리고 상대적으로는 그렇습니다. 그 이야기가 틀린 건 아니에요. 상대적으로는 내신이 훨씬 더 의미를 가질 수밖에 없게 됐기 때문에 이 부분에 있어서는 사실 지금 이제 대학을 들어가시는 부모님들께 드리고 싶은 이야기는 좀 보셔야 됩니다. 내신에만 올인해서 학생부 종합전형을 할 수 있을 것인가 라고 생각이 계속 그렇게 갈 거다 라고 생각이 들지는 않아요. 지금 자기소개서가 없어졌는데 여러분들 세대에는 부활을 할 수도 있어요. 네.
학생부 지금 학교 2028학년도 입시를 어떻게 할 것인가 하고 관련해서 대교육이나 교육부 차원에서 대학 총장들을 계속 불러다가 면담을 하고 있거든요. 그거 끝나고 나서 총장님들을 기자들이 가서 계속 인터뷰를 해요. 도대체 무슨 이야기가 지금 오고 가고 있는 거냐 라고 하는 질문을 하게 되면 총장님들이 계속 전달했었던 이야기가 학생부 종합전형 좋고 학생부 종합전형으로 애들을 뽑고 싶은데 알 수 있는 정보가 너무 제한적이다. 이거를 어떻게 해서든 좀 확대할 수 있는 방법을, 그래서 대학이 원하는 학생을 뽑을 수 있는 수단을 달라 라고 하는 얘기를 계속 전달을 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요 분위기가 계속 지속될 것 같지는 않고요. 일단은 지금이 바닥이다. 학교 학생에 대한 어떤 정보가 대학에 전달되는 양으로 보면 지금이 가장 덜 전달되고 있다 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고, 요거는 앞으로 점차 늘어날 가능성이 큽니다. 그래서 중요한 건 뭐냐면 여러분들이 좀 생각을 해주셔야 되는 건, 어떠한 종류, 어떠한 유형의 고등학교에 가더라도 2학년 겨울방학 때는 판단을 해주셔야 된다는 거예요. 2학년 겨울방학 때는 우리 아이가 내신을 바탕으로 해서 학생부 교과, 학생부 종합으로 입시를 돌파를 할 건지, 아니면 정시를 중심으로 생각을 할 건지를 판단을 2학년 1학기 기말고사 끝나면 반드시 결단이 필요합니다. 어느 쪽에 조금 더 무게중심을 둘 것인지에 대한. 그런데 그 이전까지는요, 2학년 1학기 기말고사 끝나기 이전까지는 무조건 내신을 일단은 잘 받아놔야 돼요. 학생부 종합이든 학생부 교과든. 그리고 심지어 정시도, 우리 아이가 정시에 처음부터 뜻이 많다 라고 한다고 하더라도 2학년 1학기 2학년 1학기 기말고사 때까지는 무조건 내신 공부를 시키십시오. 그러지 않으면 사실은 정시도 좀 힘들어요. 그 이야기는 좀 복잡하긴 한데, 정시라고 하는 것 역시도 그렇게 내신을 집중해서 공부하는 과정에서 단련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2학년 1학기 기말고사 때를 좀 마감 시한으로 생각을 해서 객관적인 위치를 잡아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좀 가장 좀 크게 말씀을 드리고 싶었고, 한 가지는 이제 1학년 1학기 기말고사 끝나고가 약간 상대적으로 최근에 들어와서 조금 더 중요해졌는데, 이건 뭐냐면 고교 학점제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2학년 과목 세팅을 해야 돼요. 2학년 때 어떤 과목을 들을지, 3학년 때 어떤 과목들을 들을지를 이렇게 정리를 해놔야 됩니다. 1학년 1학기, 내년 1학년 1학기 학생부, 학부모 총회에 가면 학교에서 자료를 쭉 나눠줄 거예요. 자료를 나눠주는 것 중에 하나가 어떤 내용이 있냐면, 우리 학교에 올해 들어온 신입생들은 앞으로 1학년, 2학년, 3학년 때 이런 교과목들을 듣게 되실 겁니다 라고 하는 교과과정 편제표라고 하는 것들을 받게 되실 겁니다. 그러면은 학생들마다 해당 학년, 해당 학기에 어떤 교과목을 선택할 수 있는지를 이제 알 수 있게 되거든요. 그러면은 그거 계획을 잡으셔야 돼요. 어떤 과목을 듣는 게 우리 아이한테 가장 도움이 되겠다. 근데 그 도움이 되겠다라고 하는 결정을 언제가 마지노선이냐면 1학년 1학기 기말고사 끝나고입니다. 왜 그러냐? 1학년 1학기 기말고사가 끝나면 교과목들이, 내신들이 쭉 나오잖아요. 국어 점수도 나오고, 수학 점수도 나오고, 영어 점수도 나오고, 그리고 통합사회와 통합과학 점수가 나옵니다. 그러면 이 점수를 바탕으로 해서 우리 아이한테 유리한 조합이 생겨버려요. 예를 들어가지고 수학, 과학이 좋게 나온다. 그러면 우리 아이는 아예 진로 희망 자체를 화학과 나와서 신소재 개발해가지고 초전도체 개발하는 걸로 가야겠다
라고 하는 식으로 잡아볼 수 있는 거지만은 통합과학 점수가 아예 낮은데 그런데 내가 그냥 그거를 바라기만 한다, 하고 싶다 라고 하는 의지만으로 돌파하기는 좀 힘들어요. 반대도 마찬가지입니다. 나는 국어국문학과를 갈 거야. 근데 국어 내신이 낮아요. 1학년 1학기 국어 내신. 그렇게 생각이 드실 수 있어요. 너무 잔인한 거 아니냐. 어떻게 한 학기 성적 나온 거 가지고 그렇게 결정을 해야 되느냐. 여러분들은 1학년 때 들어가면은 9등급 내신을 몇 년만 받는다고요? 1년만 받아요. 이게 전체 등급으로 부여되는 내신의 절반입니다. 네. 그래서 1학년 내신이 사실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때는 이제 최종적으로 선정을 하셔야 되고 사실 이 정보는 지금도 어느 정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받는 교과과정 편제표가 올해 1학년이 받는 교과과정 편제표랑 별반 다르지 않아요. 거의 비슷하게 전개될 수밖에 없어요. 어떤 학교가 운영이 되는 데서 그 편제표는 굉장히 복잡한 여러 가지 변수들을 조합을 해가지고 형성이 된 거거든요. 그래서 쉽게 바뀌지가 않습니다. 예, 바꾸기 굉장히 어려워요. 그래서 올해 그 학교 알림이라고 하는 사이트가 있어요. 그 학교 알림이에 보면 전국에 있는 모든 고등학교 공시된 정보를 볼 수 있는데 이 편제표도 공개가 됩니다. 그래서 진학하시고자 하는 고등학교의 편제표를 반드시 확인을 해보십시오. 그리고 이제 이 부분에서 잠깐 좀 말씀을 드릴 게 있는데 이게 수상은 반영이 안 돼요. 수상은 대학 측에 전달이 안 됩니다. 그런데 뭐가 있냐면 세특의 아이들이 내용을 쓰잖아요. 세특에 이러저러한 연구들을 했다. 생투, 생물과학, 생물과학 원이다. 그러면은 마치 생물학 실험을 진행을 이런 식으로 했다. 이렇게 세특에 쓰게 됩니다. 그런데요. 지금의 고등학교 시스템에서 사실은 정말 깊이 있는 공부를 교과 시간에 할 수 있다?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아이들이 정말 깊이 있는 어떤 주제를 가지고 깊이 있게 공부를 하려면요. 결국은 교내 대회에 나가야 돼요. 교내 대회에서 그 교과 내용을 활용을 해야 됩니다. 그 과정에서 아이들 고민이 깊어져요. 그러면 그 내용을 세특에 쓸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특에 들어가는 내용이 정말 수업 시간에 다른 내용만 들어간다 라고 생각하시면 오산입니다. 왜냐하면 그 교과를 담당하시고 있는 선생님이 결국 그 계열, 그 교내 대회 담당 선생님이기도 하세요. 그래서 거기서 열심히 하고 잘한 친구들이 있잖아요. 그러면 그 친구들 세특을 그거를 적극적으로 어떻게 해서든 반영을 해주시려고 합니다. 물론 의지가 있으신 선생님이에요. 그래서 수상이 더 이상 대학 전형에 반영이 되지 않으니까 이제 앞으로 교내 대회 같은 거는 아예 안 나가고 그냥 공부만 하면 되겠다. 요렇게 생각하시면 교과 전형은 어떻게 될런지 모르겠는데 종합에서는 약간 오산이 있다. 그리고 소논문 기재가 이제 금지가 됐죠. 그런데 그래서 생긴 용어가 보고서였어요. 보고서도 못 쓰게 했습니다. 그랬더니 연구 활동지를 써요. 고등학교에서. 예, 다 같은 겁니다. 아이들이 어떤 주제를 깊숙하게 탐구해보는 활동들은 여전히 계속 중요해요. 여전히 계속 중요하고 사실은 소논문이라고 하는 말이나 명칭이 사실은 과하게 거대했었던 것이지 어떤 교과의 개념을 일목요연하고 논리적이고 정연하게 정리해본 글을 쓰는 경험 이거 자체는 여전히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신경을 계속 써주셔야 됩니다. 그리고 심지어는 심화영어, 사회
과제 연구 이런 식으로 특정 교과목은 보고서를 쓰는 걸 교과의 내용으로 하는 수업이 있습니다. 수학과제 탐구, 사회과제 탐구, 뭐 화학과제 연구 뭐 이런 식의 명칭의 수업들이 있어요. 이런 것들은 연구 보고서를 작성을 하는 것 자체가 교과의 내용이에요. 그래서 세특에 이런 내용을 쓸 수가 있게 됩니다. 그래서 어느 학교에 이런 수업이 열려 있는지, 아까 교과과정 편제표가 학교 알림에 오픈이 돼 있다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래서 그런 교과가 열려 있는 학교는 이런 활동을 좋아하는 학생들이라면 굉장히 적극적으로 활용을 할 수 있는 그런 과목들이니까 좀 잘 체크를 해주시고요. 또 한 가지는 학생부 종합전형에서 더 이상 고등학교 이름을 보지 않는다 라고 하는 이야기가 있는데, 요거는 조금 복잡하고 어렵긴 한데 좀 깊게 살펴볼 필요가 있어서 좀 길게 설명을 드릴게요. 안 봅니다. 이제 안 보게 됐어요. 2022학년도 이후로 고등학교를 어느 고등학교 졸업했는지를 대학이 볼 수 없게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그런데요, 서울대학교 일반전형에서 합격하는 고교생 유형을 봤더니요, 원래는 이런 블라인드가 도입이 되면 일반고가 서울대에 더 많이 합격을 하고 외고나 특목고 과고는 조금 갈 거다 라고 하는 기대를 가지고 했던 정책이잖아요. 그런데 외고가 늘었어요. 이걸 적용하고 났더니 아주 살짝이지만, 정말 미세하지만 22.98%에서 23.44%로 조금 늘었습니다. 왜 이런 일이 생겼죠? 서울대한테 물어봤어요. 서울대한테 물어봤더니 서울대가 뭐라고 그러냐면, 우리 원래도 안 봤어요. 원래도 블라인드였습니다. 학교 이름을 보고 평가했던 게 아니라 학생부에 적혀있는 내용, 자기소개에 적혀있는 내용 자체만을 가지고 평가했더니 좋은 학교가 많이 뽑혔을 뿐이에요 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좀 이상하잖아요. 아니 근데 정말 여태까지 학교 이름을 안 봤었으면 도대체 서울대 수시에서 많이 합격하는 학교가 있는 이유가 뭐냐? 그럼 평균적으로 학생들이 뽑혔어야 되는 거 아니냐 여태까지. 그래서 조금 더 상세하게 살펴봤습니다. 이거는 교과 자료이긴 한데요. 왜냐하면 이과는 서울대만으로 살펴보기가 어려워요. 이과는 전국 의대 자료를 전부 다 설명드려야 때문에 복잡해서 문과만 가져왔습니다. 2014학년도 학생부 종합전형이 시작했던 첫 해입니다. 그리고 작년까지 서울대 수시 합격자 인원을 쭉 고등학교별로 뽑아왔어요. 그랬더니 어떤 현상이 하나 보이냐면, 외대부고, 대원외고, 명덕외고, 한영외고, 상산고, 여기가 원래 전통적으로 서울대를 굉장히 많이 보내던 학교죠. 그런데 옛날에 50명, 60명 보내던 학교가 지금은 어떻게 됐냐? 30명대를 보내요. 절반으로 줄었어요. 근데 이상하잖아요. 아까 전에 좌표에서 보셨다시피 외고의 비율은 그대로예요. 그런데 얘네들은 절반으로 줄었어요. 그럼 이 학교들은 이제 어디서 온 거냐? 가장 많이 감소한 학교입니다. 2014학년도 학생 종합전형이 시작했을 때 엄청 많이 보내다가 지금은 거의 절반 수준으로 줄어드는 학교. 대원외고, 외대부고, 민사고, 상사고, 안산동탄고, 가장 많이 늘어난 학교예요. 고양국제고, 천하국이고, 대전대성고, 선덕고, 공주사대고고, 미추홀외고, 과천외고. 차이가 좀 느껴지세요? 네. 블라인드를 실시를 했어요. 블라인드를 실시를 했더니 이 학생이 외고인 거는 너무 쉽게 인식이 돼요. 아, 외고구나. 그런데 대원외고인지 아니면 대일외고인지 과천외고인지는 불확실해요. 그리고 거기서 가르치는 내용들은 대동소이해요. 생기부를 작성하는 스킬, 선생님들이 생기부를 작성하는 어떤 능력, 대원외고, 민사고가 훨씬 좋았죠. 근데 이 선생님들이 가만히 계시나요? 아니죠. 계속 전근을 하시고 노하우는 퍼져나갑니다. 그러니까 상위권 학교들이 평준화가 굉장히 많이 돼버려요.
외고 전체 포션은 그대로지만 외고의 이름이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블라인드라고 하는 것의 의미가 학교 고교의 유형을 뛰어넘어서 블라인드가 의미 있느냐, 그건 아닌 거예요. 블라인드는 했던 것의 의미는 같은 고교 유형 내에서 과학고면 과학고, 외고면 외고, 일반고면 일반고, 같은 고교 유형 내에서의 격차를 완화시키는 데 기여를 한 겁니다. 그래서 탑100, 탑10 학교 합격자 수를 합치면은 360 학교였다가 지금 222학교고요. 서울대 한 명이라도 학생들을 합격시킨 학교의 수는 계속 늘어나고 있어요. 그래서 서류가 굉장히 상향 평준화되고 있고, 그리고 신흥 연구고들이 굉장히 부각이 되고 있다. 이런 측면들을 고등학교 고르는 과정에서 고민을 해봐야 됩니다. 스카이 전형 서울대, 연대, 고대에서 각각 몇 명씩 뽑는가에 대한 이야기인데, 서울대 지역균형은 교과는 아닙니다. 교과는 아니고 학생부 종합전형이에요. 그런데 추천을 2명만 받아가지고 지원을 하다 보니까 내신에 가장 좋은 아이들이 주로 지원을 합니다. 그리고 연대하고 고대는 학교장 추천 전형인데 아까 보셨다시피 1차에서 5배수를 뽑아가지고 사실상 면접 전형으로 운영을 하거나, 아니면 고대처럼 사실상 종합 전형으로 운영을 하거나 하는 식으로 하느라고, 이거는 교과라고 하기는 좀 그렇고 그냥 내신 중심의 학생부 종합 전형이다, 요렇게 이해하시는 것이 훨씬 더 정확한 이해라고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이제 나머지는 학생부 종합 전형으로 이렇게 뽑습니다. 스카이만 놓고 보면요, 스카이만 놓고 보면 사실 교과 전형이 가장 적어요. 전체 뽑는 거에 20%가 안 됩니다. 스카이만 놓고 보면 학생부 종합 전형이 정시 못지않게 많이 뽑는 전형이에요. 학생부 종합을 가장 많이 뽑습니다. 그리고 2월을 시켜가지고 사실상 많이 늘어난다라고 했잖아요, 정시가. 그런 학교가 사실은 연대만 그렇습니다. 고대나 서울대는 웬만하면 2월 안 시키려고 정말 끝까지 찾아요. 수시에서 내부적으로는 거의 6차, 7차까지 아이들을 계속 찾아가지고 끝까지 수시에서 뽑으려고 합니다. 근데 연대는 2차 넘어가면 안 찾아요. 그냥 다 정시로 2월 시켜버려요. 그래서 사실은 정시로 가장 적극적으로 아이들을 뽑는 학교는 연세대입니다. 이렇게 좀 이해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 논술은 그렇게 많이 뽑진 않습니다. 330명, 340명. 연고대에서 이렇게 뽑는데, 다만 숨어있는 건 뭐냐면 서울대 이 종합전형 있잖아요. 서울대 종합전형이 2차가 사실상 논술이에요. 구술이라고 하는 것을 보는데 심층 면접이라고 흔히 말을 하는데, 사실은 문제를 푸는 겁니다. 그래서 제시문이 나오고 그 제시문이 요구하는 어떤 답변이 있고 그 답변을 찾아서 해야 돼요. 만들어야 돼요. 문과는 그렇고요. 이과는 수학 문제 풀고요. 물리 문제 풀고 화학 문제 풀고 생명 문제 푸는 겁니다. 그래서 사실상 2차가 논술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서울대는 논술 전형은 없지만 학생부 종합 전형에 포함돼서 진행이 되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 수능 위주의 전형 중에서 서울대가 교과를 적용하기 시작했어요. 교과가 그런데 사실은 우리가 아는 그런 교과는 아닙니다. 그래서 수능 정시 서울대 그러면은 특목고나 과학고 가면 정시 기회가 아예 날아가는 거 아니야? 라고 의심을 하실 수가 있는데, 정성평가입니다. A의 등급을 수시에서는 학생부 종합전형 할 때 학업 역량에 대한 판단을 A풀 A, B풀 B, C풀 C, D 해가지고 7단계로 하거든요, 서울대가. 그런데 여기서는 A, B, C 3단계로 합니다. 그래서 학업 역량 갖추었거나 A, B, C 3단계, 인성을 갖추었거나 A, B, C 3단계, 요렇게 해가지고 점수를 부여를 합니다. 그런데 기본 점수도 있어요. 기준 40%를 점수를 부여를 하는데 굉장히 많이 부여하죠. 근데 기본 점수가 30점입니다.
그래서 10점 가지고 변별을 하는 거예요. 그 10점 가지고 변별을 하는데 10점 중에서 AA 맞으면 10점 다 받는 거고요. CC를 맞아야지 이제 빵점이 되는 겁니다. 그런데 그 10점 차이가 AA부터 CC까지 있는데 서울대 정시를 쓰면서 요 내용을 AA를 못 받는 아이는 사실상 거의 존재하지 않는다라고 보시면 돼요. 특별히 뭐 학폭이 기록이 돼 있거나 이러지 않는다면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정치적인 의미가 있는 거예요. 정시 생각한다고 교과 버리면 서울대 못 붙을 줄 알아? 라고 하는 의미로서 받아들이시면 되지, 뭐 학교 유형에 따라서 우리는 특목고니까, 우리는 자사고니까, 우리는 과학고니까 서울대 정시 기회가 없어진 거야 라고 생각은 안 하셔도 됩니다. 학교 유형도 구분해서 평가를 하는 것이라고 발표를 했고요. 그리고 전공경제 교과이수과정 검정과목제가 있었는데 지금도 있습니다. 근데 한 해 굉장히 빡빡하게 진행을 해보고 서울대가 바꿨어요. 특히 이제 문과 같은 경우에는 싹 다 없앴습니다. 어떤 특정 교과목을 듣는다고 해가지고 우리 과에 더 유리해진다, 이런 거 없다고 생각하세요 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그런데 그 이야기는 사실은 그 이전에도 학생부 종합전형 평가를 할 때 관련 교과목의 점수, 관련 교과목의 내용, 관련 교과목을 적극적으로 들으려고 했던 태도, 이런 것들을 애초에 평가에 넣어서 평가를 해왔었어요. 그래서 그거를 그대로 진행하겠다라고 하는 거지, 아무 과목이나 마구 드러비로 듣는다고 해가지고 좋게 평가해주겠다라는 이야기는 아닙니다. 근데 이과는 굉장히 적극적으로 반영을 합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화학과에 오려고 한다. 근데 화투를 안 들었다.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화학과에 오려고 한다. 화학과란다. 화공생명공학과에 오려고 한다. 그런데 물리를 안 들었다. 그러면 안 됩니다. 그래서 우리 과에 오려면 그 전에 고등학교 요 과목들은 반드시 듣고 오세요 라고 하는 거를 반드시 지켜줘야 됩니다. 그래서 문과하고 이과하고 요 이야기가 조금 더 차이가 나는 부분이 있습니다. 연대 같은 경우에는요, 어떻게 바뀔 거냐면 요게 면접이 없어졌어요. 그래서 전체적으로 교과 전형에 조금 더 충실하게 될 거다 라고 하는 취지가 생겼습니다. 대신에 뭐가 생겼냐면, 추천형 교과 전형이었었는데 수능 최저학력 기준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취지가 예전에 내신 좋고 그 대신 사고력을 갖췄는지 면접을 통해서 확인하겠다라고 하는 거에서 면접 대신에 수능을 기본적으로 할 줄 알면 그럼 뽑겠다 라고 하는 걸로 바뀌었습니다. 생각보다 수능 최저학력 기준이 높습니다. 그리고 고려대학교 같은 경우에는 학교장 추천 전형에서 역시 면접이 폐지됐습니다. 연대나 고대가 이렇게 면접이 폐지되는 이유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이게 말은 교과 전형인데 교과 전형으로 운용이 안 되고 있어서 교육부에서 폐지를 시킨 거예요. 학교가 원해서 뭐 저절로 그렇게 된 게 아니라 아무튼 그래서 조금 더 본격적으로 교과 전형으로 성격이 바뀌기는 했지만 여전히 이것도 수능 최저학력 기준이 있습니다. 그래서 내신도 좋고 수능도 잘 보는 그런 아이들을 뽑겠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올해부터 사실 바뀐 건데, 원래는 고대가 추천도 쓰고 우수도 쓰고 계열적합도 쓰고 셋 다 이렇게 써가지고 중복 지원이 굉장히 원활한 학교였거든요. 근데 올해부터는 추천을 쓰면 학업우수를 못 씁니다. 그래서 중복 지원이 이제 애매하게 돼가지고 요게 어떤 결과로 이어지냐면 요런 좀 재미난 구조가 있어요. 일반고 친구들이에요. 일반고 친구들이 고대 학교 추천을 받을 수 있을 정도로 내신이 높으면은 학교 추천을 쓰게 되겠죠. 그러면
학교 추천을 못 받은 일반고인데 고대에 가고 싶은 친구들은 어디를 쓸까요? 일반 전형 학업부 수형을 쓰겠죠? 그러면 어떤 일이 발생이 되냐면 학교장 추천 전형을 받을 수 있을 정도로 일반고에서 내신이 높았는데 이게 정원이 정해져 있잖아요. 여기 합격 못하는 아이들은 어디에 합격을 할까요? 성대, 서강대에 합격을 합니다. 걔네들이 어느 아이들보다 내신이 높을까요? 고대 학업부 수형보다 내신이 높습니다. 그러니까 고대가 추천 전형을 중복 지원을 허용하느냐, 허용하지 않느냐는 어디에 영향을 미치냐면 성대, 서강대 입결에 영향을 미칩니다. 고대가 이거를 딱 막으면서 성대, 서강대가 자연스럽게 높아져 버렸어요. 그리고 오히려 그 밑에 있는 친구들 입장에서는 어떻게 보면 학업부 수형에서 기회가 조금 더 생기게 된 거죠. 그래서 그런 관계가 좀 형성이 되고 있다라는 얘기를 좀 드리고 싶고요. 그래서 이렇게 됩니다. 이제 나중에 결국 고등학교 3학년이 되시면 고등학교 3학년 6월달 모의고사 끝나고 기말고사 끝나고 고등학교 3학년 담임 선생님 앞에 딱 가면 요 세 가지를 검토를 합니다. 너 모의고사가 지금 100분위가 어떻게 되지? 그 100분위를 가지고 정시에서 가능성을 타진해요. 아, 정시에 너가 요 정도까지 쓸 수 있겠다 라고 한 다음에 그 위에서 수시 카드를 뽑습니다. 학생부 종합전형에서 내신이 뭐라고요? 아까 입장권의 의미를 갖는 거. 쓴다고 무조건 붙는 게 아니라 써볼 수 있다에 해당을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사실 학생부 종합전형에서는 일반고에서 인서울을 하려면 대략 한 2.7 이내에 들어오셔야 됩니다. 내신 평균. 그래서 인서울을 하려면 2.7 이내에 들어오면 그런데 2.7이면요. 만약에 고대의 학생부 종합전형으로 합격하고 싶다라고 하면 아까 잠깐 제가 언급을 했는데 2.34면 써볼 수 있어요. 합격을 반드시 한다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한번 상상을 해보세요. 2.7이면 인서울이 된다네. 근데 고대는 2.3이면 된다고? 2.3과 2.7은 얼마 차이 안 나죠. 예. 무슨 얘기냐면 학생부 종합전형에서는 학교의 등급이라고 하는 게 지금 우리들이 생각하고 있는 것처럼 서성한 스카이, 서성한, 중경외시, 건동홍수 어쩌고 저쩌고 해가지고 주문처럼 외우는 그 대학 서열요. 요것들이 좀 뭉텅이로 생각을 하셔야 돼요. 학교 단위별로 어느 학교보다 어느 학교가 좋아, 어느 학교가 어느 학교가 좋아가 아니고 서울대 상위권에 지원해볼 수 있는 범위. 서울 지역 중위권에 지원해볼 수 있는 범위. 서울 지역 밑에 쪽에서 지원해볼 수 있는 범위. 이런 정도로 한 3단계 정도로 구분이 되지 이게 학교별로 막 세세하게 나눠서 어느 학교는 되고 어느 학교는 안 돼. 요렇게 파악이 되지는 않는다는 얘기입니다. 자, 그래서 요걸 가지고 대략적인 전략을 세우시면 되고 요걸 종합해 보니까 이런 결론이 나오게 되면 정시 가능권 위에서 내가 교과학종 가능권이 교집합이 안 생겨. 모의고사를 너무 잘 봐서 혹은 교과 내신이 너무 안 좋아서 어느 쪽이든 그래서 교집합이 안 생기면 그 교집합의 틈을 메우는 게 이제 논술전형인 거죠. 그래서 내가 내신은 뭐 한 3등급, 4등급 이렇게 나오는데 근데 모의고사만 보면은 내가 그래도 나름 머리가 괜찮아가지고 1, 2등급이 나온다. 그러면 이제 논술 전형을 굉장히 적극적으로 수시에서는 활용을 해줘야 되는 그런 상황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실제로 지원을 생각을 해보면 이런 식으로 돼요. 6월 모평을 봤더니 국어가 원점수 96점으로 1컷이 나왔다. 엄청 쉬운 해여서. 올해가 그랬죠. 올해 6월달에. 그리고 수학 같은 경우에는 합통으로 81점, 81점을 받아가지고 2등급 컷이 나왔다. 그리고 영어는 2등급,
사무는 이런 정도예요. 그러면 정시로 상당히 높은 학교까지 쓸 수 있어요. 한양대 중위권, 서성한 중위권에 있는 학교들을 쓸 수 있는 내신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학종 서류를 봤더니 스카이가 지원이 가능한 정도의 내신과 내용을 담고 있더라. 그러면 입시 전략이 서울대부터 차례대로 쭈루룩 쓰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학종을 봤더니 아이가 사실은 그렇게까지 높게 쓸 수가 없더라 라고 하면 정시가 아무리 좋다라고 하더라도 서울대 쓰기는 좀 힘든 거죠. 또 반면에 정시가 가능하니 서류가 스카이를 지원 가능한 정도가 된다고 하더라도 아까 그 학생이, 똑같은 학생이 서류로 스카이를 지원해 볼 수 있을 거야 라고 평가받는 학생이 정시가 외대권이 나온다. 그러면 서울대를 못 써요. 네. 왜냐하면 수시카드는 6장밖에 없기 때문에. 가능하면 학교 수준을 낮추면 그래도 합격 확률이 조금은 높아지겠지 라고 하는 마음으로 내 정시 라인이 밑은 쪽으로 내려와 버리면은 똑같은 내신에 똑같은 서류 내용을 가지고 있더라도 서울대를 쓰는 게 아니라 고대부터 차례대로 써서 건대까지 써야 됩니다. 그래서 정시 준비도 사실은 소홀히 하시면 안 돼요. 평소에 꾸준히 정시 관리를 좀 해주셔야 마지막에 실제로 내 서류로 서울대가 가능해 라고 하더라도 서울대를 쓰는지 말는지는 정시에서 받쳐줄 수 있는지 없는지가 굉장히 큰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돼요. 지금까지 좀 전체적인 큰 그림, 대입에 대한 큰 전형적 성격 이런 것들에 대해서 짚어봤는데 그래서 학생부 교과 전형 같은 경우에 결국 학교 내신을 잘 봐야 됩니다. 학교 내신을 잘 보려면 그럼 어떤 능력이 있는 친구가 학교 내신을 잘 볼 수 있는가? 그냥 암기력이 좋은 친구다. 이렇게 단순하게 생각하시면 안 돼요. 왜냐하면 요즘은 학교별로요. 암기력을 그렇게 필요로 하지 않는 문제를 출제하시는 학교도 있습니다. 네. 그거는 선생님 바이 선생님에 따라 가지고 굉장히 많이 달라요. 국어 수업 시간에 다루었던 지문만 출제하는 게 아니고 소위 외부 지문이라고 하죠. 같은 내용을 가진 완전히 다른 영역에서의 지문을 가져와서 사고력을 출제하는, 사고력을 평가하는 그런 문제를 내시는 교과 문제도 있습니다. 소위 수능식 문제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그래서 교과는 그냥 암기력 좋은 애 라고만 가시면 안 되고 물론 암기력이 좋아야 교과를 잘할 수 있기는 한데 뭐냐면 내가 들은 내용, 학교에서 전달받은 내용, 수업 때 다룬 내용을 얼마나 체계화를 잘할 수 있는 친구입니다. 일목요연하게 정리를 해서 자기 것으로 받아들이는 것이 뛰어난 친구. 이런 친구들이 교과에 굉장히 유리한 친구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사실 일반고를 염두에 두고 생각을 하면요. 아이들이 거의 다 공부를 안 합니다. 정말 안 해요. 그래서 주변 친구들이 다 노는데 나는 공부할 수 있는 능력을 필요로 해요. 자기 통제 능력이 굉장히 중요해요. 내 스스로 내 자신을 어떻게 통제할 수 있느냐. 요것들이 좋은 친구들이 교과 전형에 유리할 거고요. 학생부 종합 전형은 가장 첫 번째가 호기심이에요. 굉장히 다양한 분야의 호기심을 가지고 적극적으로 그것을 알아보기 위해서 필요한 것들을 찾아갈 수 있는 능력. 지적 탐구 능력, 자기주도적 탐구 역량 이런 것들이 강한 친구들이 종합전형에 유리합니다. 당연히 내신도 동시에 챙겨야 되기 때문에 자기통제 능력 필요하고요. 그리고 또 하나 더 추가적으로 필요하다면 사실 교과 친구들한테는 크게 의미 없을 수도 있는데 종합전형 친구들은 조직적인 학습 활동, 소위 모둠활동이라고 하죠. 이 팀을 꾸려갈 수 있는 능력이 필요한 사회적인 역량이 또 필요합니다. 그래야 충분히 의미 있는 결론, 좀 큰 규모의 프로젝트들을 진행을 할 수가 있어요.
반면에 이제 논술 전형 같은 경우에는 비판적 사고 능력이 압도적으로 중요하고 문과의 경우에는 이과에서는 개별 교과의 지식들, 특히 수학. 지금 논술은 그냥 수리 논술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과학 논술을 유일하게 유지하고 있던 학교가 연대였는데요. 없어졌습니다. 그래서 수학을 잘하는 친구들 같은 경우에는 수리 논술을 가요. 그래서 이 논술 전형이 어떤 식으로 많이 활용이 되냐면 영재고 간 친구들 있죠. 영재고 간 친구들은 사실 수학 굉장히 잘하거든요. 우리나라에서 수학 제일 잘하는 친구들이 영재고를 가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 친구들이 논술에서 훨씬 강점을 갖고 있어요. 그런데 학생부 종합전형호 의대를 못 쓰게 하죠. 예. 그래서 영재고 간 친구들은 학종으로는 의대를 안 씁니다. 예, 거의 구조적으로 쓸 수가 없어요. 그 친구들이 논술로 의대를 많이 씁니다. 그리고 뭐 특기 역량이 있어야 뭐 실기를 할 수 있는 거 당연한 거고. 정시 같은 경우에는 독해력이 가장 중요합니다. 특히 이제 뭐 국어 과목이라서 그런 게 아니고 수학을 잘하려도 독해력이 필요해요. 왜냐? 수학이 아까 어떻게 됐다라고 말씀드렸죠? 개념의 양이 확대돼서 어려운 게 아니라 문제가 꼬여 있어서 어렵다. 이거를 해결하는 능력은 사실은 역설적이게도 수학 시간에 키워지는 게 아니라 어려운 개념을 다루는 국어 시간에 키워집니다. 여기가 국어학원이라서 그런 게 아니고요. 예. 독해력, 분석력. 그래서 조건들을 해석해내는 능력이 국어 문제든 수학 문제든 가장 중요합니다. 그래서 정시에서는 그런 아이들이 있는 거예요. 요런 게 없어서 교과는 잘 못 보는데 모의고사만 보면 이상하게 성적 좋은 아이들. 예. 요런 게 특별히 뛰어난 친구들이죠. 이런 것 능력들의 특징이 뭐냐면 쌓기는 힘들어요. 매일매일 정말 조금조금하는 경험들이 차근차근히 쌓여야 되는 쌓기가 힘든데 뒤집어서 잘 깎이지도 않아요. 예, 오래된다고 잘 잊어버리지도 않습니다. 그래서 추론 능력, 문제 능력 뭐 이런 것들이 좋은 친구들이 정시에서 경쟁 요소가 됩니다. 그래서 이런 거예요. 우리가 어떤 고등학교를 갈 것인가 라고 하는 거를 개인에 비춰서 생각을 해보면 사실 그래요. 어떤 고등학교가 좋은 고등학교지? 좋은 대학을 많이 보낸 고등학교가 좋은 고등학교야 라고 생각을 해버리면 우리 아이가 안 보여요. 우리 애가 어떤 애인지랑 상관없이 그냥 좋은 고등학교 보내놓으면 그냥 거기서 잘 가겠지? 그런데 이런 학생부 종합전형에 필요한 능력이 뛰어난 아이를 교과전형 위주로 준비할 수 있는 학교에 보내버리면 낭패를 보는 경우가 굉장히 많고 또 반대로 교과전형을 잘할 수 있는 친구를 정시 위주로 준비하는 일반고에 보내버리면 또 낭패를 보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아이가 어떤 학생인가 라고 하는 것들을 집중해서 이제 보실 필요가 있고요. 영재고에서 준비할 수 있는 대입 전형은 자기 연구 주제를 기반으로 한 이공계 진학은 압도적으로 유리합니다. 이건 그냥 뭐 거의 그냥 쓰면 된다 싶을 정도로 됩니다. 그리고 내신에 상관없이 서울대, 연대, 고대, 포항공대, 카이스트 지원이 뭐 가능할 정도다. 대충 보면. 그런데 이것도 내부적으로 나름의 내신이 있어요. 그러니까 뭐 서울과학고 뭐 내신 몇 등 정도 된다라고 하면 서울공대 될 것 같은데 뭐 어디는 어려워 뭐 이런 식으로 그런 뭐 기준이 있는데 아무튼 그런데 재미난 건 이제 이런 거예요. 이 친구들이요 정시도 잘 봅니다. 예. 정시 공부를 평소에 하느냐? 그렇진 않아요. 뭐 정시를 막 적극적으로 하지는 않는데 얘네도 수업 시간 때 국어 공부도 하고 영어 공부도 하고 그러다 보니까 정시도 굉장히 좀 잘 보고 아까 말씀
말씀드렸다시피 논술은 우회 통로로 활용하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전국자사고, 민사고, 하나고, 또 외대부고, 현대청호고, 상상고, 요런 학교들, 서남국일고, 또 유명한 데가 국제고는 사실 이제 특목고 외고로 같이 좀 넣으시면 될 것 같고요. 아무튼 이런 학교들은 사실은 교과는 전혀 안 되고요. 교과는 전혀 안 되고 논술은 뭐 별도고 정시를 적극적으로 생각하지 않는 분위기예요. 학교 분위기가. 아이들이 전부 수시에서 끝내고 싶어 해요. 그런데 재미난 건 강남대성에 얘네들이 제일 많아요. 그래서 학교 발표를 보면요. 수시 합격자, 정시 합격자 이렇게 나오거든요. 정시 합격자가 예상외로 되게 많습니다. 예, 거기는 재수생 표시를 따로 안 하거든요. 그래서 고등학교에서 발표하는 자료들, 이 학교들이 설명회 되게 많이 하잖아요. 그러면 다 이래요. 저희 학교는 수시 정말 잘 지도하고요. 그리고 정시도 잘합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거기서 말하는 정시에는 사실상 거의 재수생입니다. 재수 비율이 생각보다 높습니다. 재수 비율이 한 65% 정도 돼요. 이유는 단 하나예요. 눈높이가 높아요. 가고 싶어하는 학교가 만족하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첫 해 수시를 준비해가지고 진학을 합니다. 진학을 하는데 그 학교에 만족하는 경우가 거의 없어요. 굉장히 빅히 드물고 그거보다 더 좋은 학교를 가고 싶어하는 의향이 강하다 보니까 당해년도보다는 사실은 재수생들까지 해가지고 정시 성과가 굉장히 좋게 좀 나오는 그런 착시 현상을 좀 보입니다. 아무튼 근데 실제 들어가서 현역으로 준비를 할 때는 수시 위주로 준비를 할 수밖에 없고 그 수시에서는 학종에서는 나름 유리한 측면이 있는데 가면 갈수록 학생부 종합전형에서 쓸 수 있는 개인별로 쓸 수 있는 범위가 줄어들고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어문 계열로 많이 좁혀지는 경향들이 있습니다. 아까 대원외고가 이렇게 절반 정도로 줄었잖아요. 거기서 빠진 과들이 사실은 거의 사회대 쪽이에요. 그러니까 어문 계열에서 그렇게 많이 빠지진 않았어요. 그리고 대략 한 전체 등수의 한 4분의 1 내외 정도. 그러니까 내신으로 치면 한 3.23 정도까지. 그 정도가 스카이가 충분히 이제 가능한 범위가 되고요. 스카이 전체적으로 통틀면 한 4.0까지도 붙는 경우들이 있어요. 근데 3.2에서 4.0으로 가면 좀 붙는 확률이 좀 더 많이 낮아지고 4.0을 넘으면 그러면 외고에서도 사실은 조금 힘들어요. 4.0 정도면은 외고 전체 내신 중에 상위 몇 % 정도에 해당하냐 라고 하면 30에서 35 정도로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외고를 간다라고 했을 때 스카이가 목표다 라고 하면 적어도 외고에 간 친구들 중에서 내신이 상위 30% 이내로 들어가겠다 라고 하는 목표랑 같이 가셔야 돼요. 수능 위주로 준비를 시키는 자사고나 일반고들이 있습니다. 이 동네에서는 신성고라든지 대전고라든지 이런 학교들이 좀 해당이 되겠죠. 내지는 조금 저쪽으로 넘어가면 고린고라든지 강남 쪽에서는 현대고라든지 세화고 이런 학교들입니다. 이런 학교들 같은 경우에는 내신 따기가 너무 힘들어요. 사실 내신에 비해서 모의고사 점수가 훨씬 더 잘 나오는 학교들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쪽 학교들에서는 아예 애초에 대놓고 그냥 너넨 수능해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학교 자체에서. 아까 혹시 기억나실지 모르겠는데 상상고등학교가
예전에는 서울대 수시에서 한 20명씩 합격시켰잖아요. 지금은 6명, 4명 이렇습니다. 근데 그거는 그 학교 수준이 낮아진 게 아니고요. 일부러 그렇게 한 겁니다. 그러니까 수시보다 정시로 아이들을 보내기로 마음을 먹은 거예요. 왜 그런 전략을 택했냐? 상상고는 전체 인원이 200명이 안 됩니다. 120명 정도 돼요. 애들 내신을 잘 줄래야 잘 줄 수가 없어요. 절대 잘 못 받아요. 그러니까 상상고 입장에서는 뛰어난 아이들을 뽑아는 왔는데 내신을 잘 줄래야 상대평가니까 잘 줄 수가 없으니 상상고에서 5등급 한다라고 해도 모의고사 보면 전부 다 올해 1등급입니다. 그러니 아예 정시를 시켜가지고 너네는 차라리 정시하고 논술에서 수학 문제 풀어가지고 의대 가라 해가지고 전체 학생들의 한 80% 정도를 의대를 보내버린다는 거잖아요. 예. 그러니까 학교 수준이 낮아진 게 전혀 아닙니다. 그런데 서울대 수시에서는 학종 대비가 아예 안 되는 거고 그거는 굉장히 전략적인 선택을 한 겁니다. 그래서 요런 학교들, 수능 위주로 보내는 학교들 같은 경우에는 아까 말씀드렸던 정시를 잘 할 역량을 가지고 있는 친구들을 보내야 됩니다. 이런 경우 있어요. 막연히 공부 열심히 하는 애들 옆에 있으면은 열심히 하겠지. 라고 해서 보내면 우리 아이가 사실은 요런 성향의 아이인데 그래서 교과 전형에서 굉장히 적극적으로 뭔가 만들어 볼 수 있는 친구인데 요런 학교를 보내면 같이 따라서 나도 그냥 공부 잘하는 게 아니라 너무 지나친 경쟁에 오히려 사고가 생기는 그런 경우들이 있습니다. 네, 그런 친구들은 사실 아예 조금 더 혼자서 공부할 수 있는 능력만 있다라고 한다면은 다른 곳에 가서 교과를 확보하는 게 훨씬 유리한 전략입니다. 그래서 이 학교들은 학생부 종합전형으로는 매우 힘들어요. 아예 학교에서 신경도 잘 안 써주고요. 심지어는 보통 학생부를 뽑으면 요즘 학생부들은 표준화돼서 거의 대부분 한 24페이지 정도가 나오거든요. 많이 쓰는 학교라고 해도 26장 넘어가는 경우가 없어요. 근데 제가 요런 학교에서 전교 6등짜리 하는 친구의 자소서를 받았는데 12장이었어요. 애초에 학교에서도 그렇고 학생도 그렇고 신경을 안 쓰는 경우가 굉장히 극심합니다. 아주 간혹, 진짜 아주 간혹 매우 뛰어난 자기주도성으로 돌파하는 경우가 있어요. 근데 이건 정말 아주 간혹입니다. 요거를 보고 학교를 선택할 수는 없고 대신에 논술 전형은 굉장히 적극적으로 좀 해보려 합니다. 이런 학교들은 수학을 굉장히 잘하기 때문에 친구들이 논술하고 정시 위주로 입시 전략을 구성을 해야 된다. 그래서 이렇게 막 친구들 좋아하고 노는 거 좋아하고 어울리는 거 좋아하고 하는 친구들은 이런 학교 보내면 큰일 납니다. 네, 정말 고생해요. 내신 위주의 일반고 거의 대부분의 일반고가 여기에 해당이 되기는 하겠지만 아무튼 예. 근데 이 내신 위주의 일반고 같은 경우에는 주의해야 될 점이 무늬만 교과 전형이나 아까 전형들 있었죠. 연고대 교과 전형 같은 것들 이런 것들을 좀 잘 피해 다녀야 돼요. 그래서 나는 교과야 나는 교과로만 할래 라고 하는 아이들이라고 하더라도 서류 적히는 내용을 좀 신경을 써주게 해야 돼요. 적어도 1, 2등급 이런 건 언저리에서 받아주는 친구들이라면은 교과만 챙기게끔 하지는 마시라는 말씀 꼭 드리고 싶고요. 이제 이런 게 있습니다. 뭐냐면 이런 학교들에 다니는 학생들의 부모님들이 가지는 가장 큰 불만은 뭐냐면 학교가 내신을 잘 받을 수 있다라고 하는 이유 그리고 교과 전형 위주로 입시 전략을 가지는 것을 이유로 해서 활동에 대해서 좀 너무 뭐가 없다. 뭐 외고나 특목고 가면은 뭐 전공어 연극제도 한다, 뭐 전공어 뭐 댄스 배틀을 한다, 전공 춤 대회를 한다, 막 굉장히 다양한 이러저러한 활동이 있는데 우리는
활동이 너무 없어서 학종 주기에 너무 불리하다. 요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이제 계세요. 근데 이제 그분들께 드리고 싶은 한 가지 말씀은 뭐냐면, 아까 학생부 종합전형이 굉장히 단순해지고 있다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이것저것 기술할 수 있는 내용 자체가 많이 줄어들었다. 그러면서 한 가지 생긴 경향이 어떤 게 있냐면, 건대를 기점으로 해서요, 건대 위에 있는 학교들하고 건대 밑에 있는 학교들하고의 학생부 종합전형 평가의 트렌드가 완전히 다릅니다. 무슨 얘기냐면, 건대 밑으로는 활동상의 변별이 거의 불가능한 정도 수준에 이르렀어요. 아이들이 다 그냥 생기부 내용들이 거기서 거기에요. 생기부 내용만 보고 누가 뭘 더 잘한다 이런 것들을 판단하기가 굉장히 힘듭니다. 그래서 중위권 이하 학교에서는 우리 학교에 활동이 없다라고 하는 게 학생부 종합전형을 준비하는 데서 별 문제가 안 돼요. 예. 어차피 전국에 있는 모든 학교가 다 그래요. 예. 그래서 이 부분에 있어서는 학교 프로그램을 별로 탓할 이유가 별로 없다. 예. 괜찮다. 너무 자기 학교에 대해서 지원이 없다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불만을 갖지 않으셔도 큰 문제는 안 됩니다. 그리고 정시 같은 경우에는 사실은 이런 학교들에서는 어떤 문제가 이제 생기게 되냐면, 정시에서 보는 그 꼬는 수준을 아이들이 굉장히 힘들어합니다. 이게 해결이 안 돼요. 평소 교과 시험 내에서 그런 훈련이 어느 정도 충분히 좀 돼야지 되는데, 이런 학교들은 정시를 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별도의 준비가 필요해요. 예. 어쩔 수 없이 이거는 학원을 통해서 해결이 될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이런 학교들 보냈을 때 정시를 생각한다라면은 그거는 별도의 준비를 할 생각을 좀 해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정리를 하면은 결국은 지금 결정하셔야 되는 게, 고등학교를 결정하기 위해서는 우리 아이에게 가장 잘 맞는 전형이 뭔지를 결정을 하셔야 돼요. 그래서 그 전형에 가장 잘 대비할 수 있는 고등학교가 어디일 것인가 라고 하는 거를 가지고 판단을 하셔야 되지, 그냥 막연히 어느 학교가 그 스카이에 대한 실적이 어떻대, 많이 보낸대, 요것만 가지고 생각을 하시면 큰 낭패를 보게 되니, 어느 곳이 나의 잠재력을 가장 발현하기 좋은 장소인가 라고 하는 것을 집중해서 고민을 해주실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부터는 짤막하게 그럼 그 학교들을 준비하기 위해서는 어떤 준비가 필요한가 라고 하는 이야기를 좀 드릴까 하는데요. 기본적으로는 내신을 잘 받아야죠. 네, 내신 잘 받아야 됩니다. 경기과목은 사실 올해 입시는 끝나기는 했습니다만은 통상 4월달 그리고 1학기 때 이제 주로 입시가 진행이 되고요. 질문이 이렇습니다. 독서 기록을 체크를 하고요. 수학과학에는 영재성이나 잠재성을 가졌다고 판단된 근거와 사례, 타인과 공동체를 노력한 경험과 배운 점, 자기주도적 학습 능력을 가졌다고 생각한 사례, 이런 식으로 구체적인 공부하는 과정을 살피는데, 이 질문들은 사실은 대학에서 학생들을 학생부 종합전형으로 선발할 때 쓰는 질문들과 거의 유사합니다. 그래서 사실 이제 영재고류 같은 경우에는 질문도 굉장히 많고 이런 어떤 읽었던 책 같은 경우도 이렇게 관리를 해야 되고 하다 보니까 굉장히 좀 복잡하죠. 복잡하기는 한데 결국은 개념의 심층화를 할 수 있는 능력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기서 이제 영재성이라고 하는 판단 근거, 잠재 가능성 이런 것들이 이제 의미하는 게, 자기가 배운 내용을 바탕으로 해서 거기서 새로운 질문을 스스로 형성할 수 있느냐 라고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판단 근거가 되고요. 이렇게 서류를 가지고 1단계를 보고 나면 이제 소위 말하는 자기소개서 면접을 보고, 그리고 그룹 심층 면접을 봅니다. 그러니까 하나만 이렇게 있다고 해서 되는 게 아니고, 애초에 좀 심층적인 소위 말하는 연재성을 가지고 있는지 없는지 이런 부분들을 접수해서 결정을 하셔야 되고요. 죄송합니다.
이제 외고하고 자사류라고 정리를 해놨는데 여기는 영어 내신이 가장 기본적입니다. 영어 내신을 보고요. 영어 내신을 본다라는 얘기가 이게 사실은 좀 어폐가 있는 게 외고를 지원할 정도의 아이들의 영어 내신은 다 그냥 올 A죠. 예, 올 A가 아닌데 외고를 생각하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이게 1단계가 2배수 선발이라고는 되어 있는데 최근에 외고 경쟁률도 혹시 체크해 보신 적 있으세요? 거의 2배수 안에서 결정이 됩니다. 그래서 사실상 당락은 자기소개서와 면접으로 모든 게 결정이 됩니다. 어떻게 보면은 외고 내신, 영어 내신 A를 받는 것이 아까 보면은 입자권에 해당하는 거고 결국은 당락은 면접과 자기소개서로 결정이 됩니다. 그래서 면접은 뭘 보냐면 거의 100% 면접 질문이 자기소개서에서 나와요. 학생부 종합시험지는 학교생활 기록부에서도 질문이 나오기는 합니다. 질문이 나오기는 하는데 학교생활 기록부에서 가장 중요한 포인트가 사실은 자기소개서에다가 보통 담죠. 그러다 보니까 면접이 10분 정도밖에 안 되는데 자기소개서에서 나오는 질문을 가지고 10분 동안 점검하는 게 거의 대부분이 될 수밖에 없어요. 그 이유 중에 하나는 잘 보시면요. 질문이 엄청 길어요. 질문이 엄청 길고 1500자 내외로 쓰라고 해놓고서는 동기도 써야 되고요. 1500자 내에. 활동 계획도 써야 되고요. 고등학교 졸업하고 나서 진로 계획도 써야 돼요. 근데 사실은 질문이 하나인데 세부적으로 보면은 되게 길어. 그러니까 한 질문당 어떻게 보면 500자 내외로 써야 돼요. 그러니까 답이 굉장히 간략하게 들어갈 수밖에 없습니다. 최대한 구체적으로 쓰려고 하더라도 자기소개서가 구체화되는 한계를 가질 수밖에 없어요. 당연히 보는 사람 입장에서는 아 이거를 했구나, 이것 때문에 우리 학교에 지원을 했구나, 그런데 그거 어떻게 한 거야? 라고 하는 추가적인 의문이 생길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면접 질문들이 그래요. 인성도 체크를 합니다. 1500자 내에서 인성까지도 보니까 질문이 너 한다고 했는데 자기소개서에 뭐라고 적었는데 그거 어떻게 할까? 라고 하는 게 거의 대부분의 질문입니다. 수학 콘서트에서 뭔가 느꼈다라고 너가 자소서에 썼는데 그런데 그걸 좀 더 구체적으로 좀 얘기 좀 해줘. 소재 한 가지만 말해줘. 했다고만 하지 말고. 동아리 컴패션에서 뭘 느꼈다라고 했는데 이거는 이제 고등학교 이후 진학계획. 고등학교에 있는 동아리예요. 고등학교 컴패션에 가입을 해가지고 뭔가를 해보겠네요. 한다고 했는데 뭐 하고 싶어? 영어 이해 과목들을 해가지고 자기주도 학습을 이렇게 했다고 했는데 영어는 왜 안 했어? 영어 왜 이해 과목에서만 했어? 그러니까 면접 질문들이 다 자기소개서에 근거해서 그래서 뭐 했어? 라고 더 구체적인 내용을 묻는 걸로 거의 대부분의 질문이 형성이 됩니다. 그래서 이제 요번에 수업을 좀 진행을 할까 합니다. 청촌에서 면접과 자기소개서를 묶어서 진행을 할 거예요. 어차피 취지가 똑같기 때문에. 그래서 자기소개서를 이렇게 1주차, 2주차, 3주차, 4주차, 6주차 해가지고 작성을 해가면서 그러면서 면접도 1대1로 아이들 한 명씩 이렇게 체크를 해줄 그런 수업을 좀 계획 중에 있습니다. 거의 2시간에 5분 남기고 마무리한 것 같은데요. 굉장히 큰 얘기고 사실은 앞으로 1, 2년 고민해야 되는 게 아니고 앞으로 4년간 아마 여러분들의 가장 큰 고민에 대해서 제일 큰 규모의 그림을 좀 그리느라고 설명이 굉장히 성길게 좀 진행된 부분들이 있어요. 세세하게 설명을 좀 드리고 싶었던 게 있었는데 사실 그저께 대표님께서 전화가 와가지고 제가 자료를 지금 드린 것보다 한 3배 정도 되는 거를 드리려고 했더니 절대 2시간 안에 할 수가 없다. 줄여라. 라고 해가지고 이렇게 줄인 건데도 좀 많이 길게 진행이 됐던 것 같습니다. 추가적으로 좀 더 자세하게 설명 듣고 싶은 요청들이 있으시면
말씀을 해주시면 더 좀 상세하게 학종에서 평가는 어떤 식으로 하는지, 고등학교에서 공부 해결나가는 거는 어떤 식으로 할 건지, 뭐 그런 내용들까지 포함해가지고 진행하는 설명회를 또 추가적으로 좀 진행할까 하는 것도 좀 고민을 하고 있어요. 네, 그래서 오늘도 가장 큰 규모의 그림이었기 때문에 질문이 좀 많으실 수 있으실 텐데 혹시 지금 당장 나는 질문을 해결해야겠다라고 생각 드시는 거 있으실까요? 제가 완벽하게 설명을 드렸던 것 같습니다. 수업 안내를 그 다음으로 드릴게요. 네. 네, 그러면 저는 오늘 여기서 인사드리고요. 앞으로 좋은 기회로 만나뵐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